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죽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날에 보내드리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자, 월요일 저녁인데요. 작은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저와 함께 오늘 뜨거운 논쟁 토론 진행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하면서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즘 인기가 날로 상승인데 급상승 중인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약간 도발적인 오늘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 어떻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라는 요즘 이름 부르면 왜 여사자를 붙이느냐라고 따지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정말 세간의 평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집권 세력들은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아무런 진실된 말은 못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속 시원하게 지금까지 언론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확실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평가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어떤 유형으로부터 이제 분석을 할까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좋아하는 사람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못 만났죠. 못 만났죠. 당연히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이야 성향이 비슷하니까. 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뭐 여자가 설치면 하는 그 전통관념 있죠.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근데 먼저 이 여사라는 표현부터 좀 생각을 하겠는데, 제가 이제 그쪽 전공이어서 아는데, 원래 여사가 뭘 가리키느냐면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귀부인의 문서 담당하는 여비서 있죠. 예, 여종. 이걸 가리키는 게 여사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당사자를 가리키는 게 됐네. 근데 방송,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유튜브 채널 말고 공식 방송에서 여사자 안 붙이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굉장히 비아냥대면서 말하는 사람도 여사 그런 거 보면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사자 못 붙이겠어요. 경칭을 붙일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 씨, 윤석열 씨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제가 제재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 국민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어떤 경칭을 붙여야 된다는 그 규칙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김건희 씨를 어떻게 보냐 하는데 여러 층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부정적인 건 뭐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말할 게 없지만, 힘세고 대단한 여자. 역사책에서 본 뭐 서태후서부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상당히 좀 그 출발선에서 오산을 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표현을 하는 건데, 이멜다 코스가 있고 에바 페론 코스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부인이 됐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이미지는 연출되는 거고 어떻게 이제 대중에게 보이느냐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멜다 코스는 뭐냐면, 이멜다가 누군지를 설명하려면 또 그거 긴데, 필리핀의 부패한 독재자의 부인인데, 부패한 독재자의 부인인데 사치, 향락, 방종의 대명사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스 필리핀 출신으로 미녀였다고요. 그래서 내가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게 국민들의 행복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리핀이 아무리 그 당시 물론 필리핀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마음껏 화려 사치를 보이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에바 페론 같은 경우는 그 아르헨티나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이었겠죠. 에바는 그 헌신하고 그런 것 때문에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그 뮤지컬의 여주인공이 됐던 거죠. 일찍 암으로 죽는 바람에 한국의 노령층들이 유경수 여사를 가슴속에 이렇게 막 애잔하게 갖고 있는 거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에바 페론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김건희 씨도 자기가 뭐 대통령 부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 딱 권좌에 올라서고 나면 그 어려운 고생하는 사람들 가서 손잡아주고 어떻게든 거기에 자금 지원하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거 보였으면 아마 윤석열의 실정의 상당 부분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권한을 다 휘두른다 하더라도. 근데 어째 이렇게 삐딱선을 탔는가? 그 주위 사람들이 희한하게 부추긴 게 아닌가. 당신 예뻐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 팬클럽이 있어요. 하면서 카메라 앞에 돋보이는 모습 비치고 하는 것에 도취돼 갖고 계속 가다가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 아닌가? 네.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보수 쪽에 있는 인사들, 뭐 예를 들어 저희들은 이제 보수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영남 지역의 좀 노년층의 또 전통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김종국 박사 정치학 이제 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유형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인정합니까? 이해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은 여자가 설친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시죠. 따라서 김건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죠. 그분들은.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를 갈아치우는데 힘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인정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판판이 이제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보면 아무리 다양한 현안이 등장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이 한 30% 정도로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부인 문제만 나오면 5% 내지 7% 10%가 빠져버려요. 그건 뭐냐면 보수층 중에서도 도대체 김건희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보수층에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면 이 사건이 터지면 5% 내지 또는 예를 들면 30%로 따지면 3분의 1이 무너져 버리게 돼서 정권의 위기가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초반에야 뭐 예를 들면 그 정도였겠지만 제가 볼 땐 지금은 엄청나게 피곤한 존재로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를 공격하지 못할 뿐인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씀하신 영남의 노년층 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김건희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짜 나쁜 얘기들만 돌아다녀요. 만약에 김건희 씨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건희 씨가 없었다면 이런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30%대 박스권 지지율이 계속 갇혀 있었을까? 이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진보 더 할 거고 제가 볼 때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저기는 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주부층 많이 나오는데 이제 65세 이상 주부층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예를 들면 그래도 그걸 지지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의 다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역사에 이제 인상적인 영부인이 3명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유경수 여사예요. 뭐 긍정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종의 권분의 야당 역할을 했다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역할을 했대요. 얼마큼 사실인지는 모르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굉장히 좀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폈지만 여사만이라도 그 무도한 통치에 대해서 계속 서민의 편을 들어서 조언을 한 사람이다.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순자 여사입니다.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그 옛날 그
그 뭐죠? 땅 투기하는 곳에 빨간 바지에 선캡 쓰고 나타나는 건 누구나 입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 부인이 되자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지실지 모르지만요.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딱 두 아이템을 잡은 거예요. 하나는 유아. 그러니까 유아 교육이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화될 때다. 전두환이 잡았을 때가 딱 그 1980년이 네. 어떤 때였냐면 부모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초등학교 학교 보내면 내 갈겨두는 그거에서 아이를 무지하게 소중히 하던 그 시점이에요. 저도 직업상 좀 연관이 있어갖고 혜택을 많이 받는데 유아 교육 쪽에 하여튼 국가 예산을 엄청 퍼부으면서 그쪽을 확 신장시키고 또 하나 새 세대 심장재단이라고 그래갖고요. 노령층들에게는 진짜 말할 수 없이 혜택을 준 게 심장재단의 역할로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수들이 이제 뇌출혈, 뭐 심장병 해서 일찍 중풍이 되고 일찍 죽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료적 그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뽀빠이 이상용의 그 대표 역할을 맡고 그 다음이 이제 이희호 여사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정책의 동반자로 여겨졌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 운영과 미래 계획을 위해서 뭘 할 때 1차적 토론자가 이희호 여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적이고 영민한 여사가 국정에 있어서 뒤에서 대통령의 지적 보조자였다, 토론자였다 이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역할이 있었던 존재죠. 근데 나머지 이제 대통령 부인들은 약간 그냥 뭐 부인이었던 거죠.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러다가 희한한 이제 김건희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김건희 씨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실질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인사, 그다음에 국정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상의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앞질러서 이거 해야 돼, 이 사람 넣어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라는 선제적인 국정 운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씨도 결혼해서 평생 그 후에 하고 하자는 대로 따라갔더니 잘 되더라 하는 체험 때문에 꼼짝없이 말 듣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이순자 여사에 대해서 그래 이제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이제 부각을 하셨는데 뭐 부정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는 이제 전제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전두환이 받고 있는 그 냉정한 역사적 평가에 예, 예. 비해서요, 이순자 씨는 대단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영리한 사람. 영리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역할을 한 게 맞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한 1조쯤 땡겨서 그걸로 호의호식 살았잖아요. 네. 그거 외에 더 어떤 짓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왜 그러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 평가는 필요한데 예, 예. 영부인의 상해 하나로서 이순자가 예. 활동가로서 좋은 역할을 한 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예. 활동가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이제 예, 이렇게 예.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보수 진보 뭐 지지자 비지지자 할 것 없이 일단 비호감이라는 이제 생각은 확실히 좀 드는 것 같고요. 그 비호감의 이제 원인이 뭔지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제가 알고 있는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요, 대체로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이긴 한데 옹호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여사가 하는데 뭐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만 평가하지라고 하면서 일단 그 논쟁을 좀 피해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김 여사가 하고 있는 행위는 아예 국민들이 뭐 왜 국민들이 이렇게 김 여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의 의견이 있어서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를 좋다는 쪽으로 해줄 마음은 전혀 없구나. 제가 대구 경북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얘기를 듣는데 와 김건희 여사처럼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적이 너무 화려해요. 주가 조작 문제 관련해서 지금도 그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고, 소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학력 조작 문제인데요. 이거 다 묻혔다가요, 숙명여대에서 총장이 바뀌면서 이것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석사학위가 표절이 확인되면 취소가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경력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내 어떤 형태로든지 주가 조작, 학력 조작,
경력 조작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면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우리가 싫어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판명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아니 남편이 2년 동안 20,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거기 갇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줄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알고도 안 하면 가락한 거죠. 거기다가 나쁜 행위까지 한다는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공천, 뭐 계획 이런 것까지. 이건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어떤 형태든지 누구와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행위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간악하고 사악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하신 이순자 씨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싫으니까 이순자 씨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얼굴이. 근데 보기 싫은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턱이 삐죽 나온 거 가지고 제기했어요. 지금은 초기에는 소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했지만 얼굴은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좋은 것만 찾아요. 손이 왜 그래? 뭐 예를 들어 옆모습이 왜 그래?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나쁜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바뀌지 않는 한 진보든 보수든 좋아할 턱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바뀌었겠죠, 그랬으면. 바뀔 거였으면. 성공한 이 김건희 씨도 일종의 현재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정치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밝은 희망 회로를 돌려서 그걸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부정적 가능성을 뇌리에서 지워버려요. 지금 당사자들은 얼마나 지금 불안할까요? 지금 이 지지율로 봐서도 그렇고 이 터질 듯한 국민 여론이 언젠가는 폭발을 할 텐데 아마 희망 회로는 뭐냐면 마르코스와 이멜다 부부를 떠올릴 거예요. 국민힘에 의해서 해외로 쫓겨났어요. 비참하게 쫓겨났어요. 대통령 궁에 2,000벌의 구두가 발견됐어요. 그러나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화려하게 복귀해 갖고 국회의원 되고 이멜다 본인이 마르코스는 바로 죽었죠. 얼마 안 가서 국회의원 되고 아들을 잘 떼밀어서 지금 필리핀의 현직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어요. 마르코스 주니어예요. 네. 이런 희망회로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설사 뭐가 좀 잘못돼서 법적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잘 국면을 돌파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뭐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점쟁이들의 여러 조언을 통해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무도한 통치자들이 물러난 이후에 비참해진 사례들은 무수히 많은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과 유사한 공산권의 완벽한 우상 숭배자가 바로 루마니아 차우세스크였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국민들은 이 차우세스크를 거의 신처럼 이제 열광하고 뭐 군중들 모여서 나도 기록 영상 봤는데 거의 광신적으로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번 정권이 붕괴되니까 이거는 좀 표현이 그렇는데 군중들이 몽둥이 쳐서 때려 죽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느 그림을 그리시는지는 모르나 민중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다는 것도 한번 떠올리셔야 될 거다. 근데 희망회로 말씀하셨고 불안해한다 이 말이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느껴져서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대통령의 발언, 영부인의 활동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 이런 걸 보면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이것은 집권 5년 동안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좀 과합니까? 나는 그 불안은 그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윤석열 씨의 그 언행을 보면 전 전형적인 불안한 사람이 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총선에 대패를 했어요. 이건 역사상 최대 여권의 참패거든요. 이런 일이 없죠. 집권 기반이 그냥 휘청해버린 거예요. 근데 총선 끝나고 며칠 후에 TV 앞에 나와서 국민 담화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막 자신감 있는 표정을 연출하죠. 사실은 정직하게 풀 죽고 사죄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면 그때부터라도 어떻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해. 난 굳굳해. 난 밀리지 않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김건희 씨도 똑같아요. 극도의 불안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자기 생존 보호 본능에 의해서 난 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아니 상식적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다음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되는 게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아니, 생각이 없으면. 아니 숫자는 명확한 거니까요. 되는 게 예. 없다라고 하는 건 숫자로 제가 확인하는 거죠. 예.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맨날 해봤자 아무리 자기가 뭐 통치한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20, 30%에 불과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참 실망하겠죠. 내가 맨날 시험 봤는데 맨날 시험 봐봤자 20점, 30점밖에 안 나와. 실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볼 때 뇌구조가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근데 실망을 할 때마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라고 하는 부인이 갈 때마다 저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 뭐가 문제야? 당신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저 배불 쪽이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결혼하면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김건희 씨 얘기대로 실제로 됐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뭐 주변에 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예를 들면 얘기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때마다 집에 들어가면 뭐 때로는 혼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들어갈 때마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본인이 하잖아요. 근데 희망 회로로 굴린다는 건요. 무언가 믿는 게 있는 겁니다. 전세 역전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냥 제 추정은 이건 100% 추정이에요. 역시 전쟁 위기 국면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위기 국면이 되면 지금까지의 뭐 여야 간의 공방이니 논쟁이니 시민들의 지지율이니 다 소용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집권 기간 한 근 3년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남북 간의 전쟁, 그러니까 실제 국지전일 수도 있지만 전쟁과 유사하고 방불을 하는 어떤 그 국가 비상사태에 도입하는 거. 그 말씀은 그러면 우리 사회의 극단적 혼란을 야기시켜서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비슷한 방식이다. 예,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지금 권부 내에서 여러 이제 액션 플랜들이 존재하겠죠. 예. 그 중에 뭔가 하여튼 그 내란에 준하고 남북 간의 교전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 방식으로 통치를 이어나가면 보수 세력은 계속 집권한다. 우리들은 퇴임 후에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 가진 분 있을 겁니다.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불안해하면 저 같으면 정권 끝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감옥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불안해하니까 이게 왜 불안해졌지? 지지율이 왜 폭락했지? 따져볼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각게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데도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해하지 않고 내 방식이 맞다라고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더욱더 늪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안한데 예.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이거 아닌가 싶어요. 도박사심입니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도 뭐 가정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맡고 있는 조직에서 큰 위기가 오면 뭐가 그래 이거 큰일이야 내가 책임 다 져야 돼 이러면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따져보고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러면 대체로 국정 운영이라는 게 민심을 바라보고 언론을 보고 또 좋은 자들이 엄청 뛰어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면 저렇게 지지율이 20% 바닥에서 헤매지는 않을 것 아니냐. 아니 네 죄는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벌인 죄가 묻을 수 없다면 제가 볼 때 다른 걸로 때려 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품백 잘 넘겼어요. 얼마나 힘들게 넘겼습니까? 근데 뭐가 다가옵니까? 주가 조작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노문 패널 문제도 다가올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양평 고속도로 문제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공천 개입 문제, 당무 개입 문제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예를 들면 중대 사안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아직까지 확인 안 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연루 의혹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방조하고 방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 갖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 잘못을 제가 국민한테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용서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근데 거잖아요. 뭐 위기가 왔는데 극복하려면 방법을 찾아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기본이지.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혹시 못 만나봤어요? 한 번씩 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목숨이 이렇게 총각을 다툴 정도 위기라면 당연히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논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어쩌다 이제 나라 걱정 때문에 다시 세상 얘기를 하느라고 요즘 막 뉴스도 팔로우하고 걱정도 하고 예. 옛날에 읽었던 책도 뒤져보긴 합니다만 그 외에 제 뇌리의 99%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의 전부, 내가 허용하는 시간의 전부가 저는 음악 세계에서 살아요. 예? 말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러니까 남들에게 도저히 교류할 수 없는 그냥 저 혼자 이런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어머니 지금 병중에 계신데 뭐 찾아뵈야 되고 뭐 어디 부주해야 되고 어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살거든요. 예, 예. 왜 이런 얘기를 듣냐면 헌티드 소울, 사로잡힌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김건희 씨와 그 남편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세상 만사를 균형 있게 쳐다보고 보고받고 종합 판단하고 이게 아니고 원래부터 무속적 세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가면 갈수록 거기에 더 빠지는 겁니다. 왜 그 종교에 그냥 완전히 뭐 기독교든 뭐든 빠진 사람 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현실 세계가 전혀 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접촉하던 무속인들의 끊임없는 여러 이제 칭찬과 조언 속에서 자기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출구가 어디냐? 그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장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아니고 보수 유튜버들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그 중에 주로 교통한다는 그 중에 2명은 저도 아는 사람인데 말을 기가 막히게 언변이 화려하게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예. 이야기인데. 이봉규 말고. 예, 예. 이봉규는 약간 얼뛰고 예. 있어요. 예, 예. 우리가 들으면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헌티드 소울, 사로잡힌 예. 영혼은요. 자기가 세운 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적인 계속되게 되는 주입, 무속적인 주입 잘 될 거야. 뭐 그 주위에다가 뭐 이상한 시설물을 세웠다고 최 목사가 고발했잖아요. 네. 뭐 그런 대비하고 뭐 등 하면서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은 그 극우 유튜버들의 소살하면 의외로 불안한 거는 내면에 이렇게 쭉 잠복해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잘 될 거야 하면서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보통 사람의 세계관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아예 범법 행위를 작정하고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이거 뭐 수습도 안 되니까 원래 생각했던 대로 계속 밀어붙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야,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가 참 문제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는 비참한 거죠. 아니 제가 이제 형님하고 우리 동기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해법이 없는 거예요. 해법이 없죠. OX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전의정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끌어내리는 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리는 것도 안 되니까 어찌됐든 국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계속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험은 있어요. 하나의 사례가 이명박 사례예요. 또 하나의 사례가 박근혜 사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권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저러 정권이 다시 예를 들면 유지가 되는 바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줄 알았더니 진보 정권이 들어오니까 감옥 갔어요. 감옥 갔지 않습니까? 잘 숨겼다고 생각했겠죠. MB 스스로는. 또 하나 케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의 후광으로분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MB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다시 유지했던 딱 4년 만에 탄핵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럼 두 케이스 다 불행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저기 전 앵커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들과 다른 선의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자고요. 명품백 사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주 똑똑한 검찰들 데려다가 기소 독점주의랑 수사 심의의 비밀주의가 딱 결합시켜가지고 그냥 날려버렸어요. 특검 마지막 남아있는데 나 하필 나편에도 대통령이네?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요. 와우, 이런 길이 있었네. 이게 되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소위 기소 독점주의를 나름대로 제어하려고 했던 수사심의의 비밀주의가 결합이 되니까 그냥 무혐의 종결 처리가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후라도 마찬가지겠죠. 아, 되는구나. 그럼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진짜 외로운 개척자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로운 개척자가 아니라 이제 죽을지 모르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그냥 오로지 그쪽으로 가버리는 법 거죠. 기술 하나 믿고 법 기술 하나 믿고 아니 가는 본인이 그 길 올라갔으니까요. 누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자기들 보고? 아니 그 정치라는 게 대통령이 된다는 게 국민들이 표를 찍어서 이제 당선돼야 그 자리도 가고 배우자도 되는 건데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학력 위조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한 내조하고 그렇게 대통령 아내로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모든 사건은 예외 없이 김건희 여사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 그럼 이 사람은 왜 국민들 앞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조용한 내조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느냐. 설사 그런 성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말 때문에 말삐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조용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우리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조용한 내조하겠습니다 할 때는 또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는데 예.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 후에 조용한 내조하겠다는 게 후보 때거든요. 예. 근데 남편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못 참겠거든.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산 대통령실 안에 여러 보직에 자기 사람 막 심은 거예요.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막 심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보좌진들 참 어리석어서 맨날 사진에 중앙에다 탁 놓고 그 여사를 떠받치면 또 그 좋다고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상황마다 이제 뭔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판단이 긴 플래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 게 아니라 그냥 상황 대처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원래가 나서고 원래가 상황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모든 내 의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피에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다들 설설 기고 설설 따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자기가 한 2년 반 동안 자기가 통치했다고 믿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온갖 국정농단에는 다 개입이 되고 있고 거론되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고 검찰에서는 다 봐주는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최근 몇 년 사이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대한항공 회장 부인이 네. 갑질을 한다고 그 집에서 일하는 분한테 그 폭언하고 그다음에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런 걸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 영부인이 하는 행동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엄청나게 큰 비판과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정치학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분에게 정치란 무엇이고 나라란 무엇이고 또 국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너무 어리석게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까? 아니요. 이익이죠. 이익, 나의 이익? 나의 이익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국가를 근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의 문제인 거죠. 이익이 예를 들면 부패를 발생시키는 위법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위법적인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들을 활용하는 건데 이게 먹히기 시작한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융위원? 자기가 뭔데 금융위원을 갖다가 청거를 하거나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청구할 정도면 이제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더 재밌는 건 그 맨날 그 사진 중앙에 나오게 만든다는 그 사진사가 놀부보쌈 CEO로 왔어요. 상식 이해가 됩니까? 사진 작가가 어떻게 놀부보쌈 CEO로 가죠? 근데 지금 또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고문을 냈던 양반이 2022년도에 연합자산관리 유암코 신임 사장으로 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야 여보 당신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있잖아. 이런 사람이 거기 가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도 하이 도이치모터스 고문을 냈는데 어떻게 연합자산관리에 신임 사장으로 가냐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보니까는 우리 뒤늦게 아니까는 2020년도에 갔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야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 거지? 또 하나 자기의 측근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측근이 의전비서관으로 앉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이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거나 아, 너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불편해요. 아니면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 또는 위임받은 권한을 결국 사익과 연결시켜서 전행을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제가 그래도 좀 순진하게 좀 질문을 드리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 좋게 만들 마음이 솔직히 없었겠습니까? 본인의 이익보다는 나라, 국민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 선생님이 진짜 순진한 얘기인 거죠. 진짜 순진합니까? 예,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 못 사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 돼지지.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위한 존재들은 충분히 위하고 있잖아요. 세금 감면해주고. 이들의 뇌리에 우리 같은 사람이 사람의 반열에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국가 권력을 내가 사적으로 써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위임 받았으니까. 아니 그들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재벌이 됐든 예. 뭐가 됐건 언론사 사주가 됐건 뭐 해서 그들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부류들끼리는 지금 아주 행복한 세상일 거 아니에요. 자리도 다 나눠 먹고 이권도 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선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강남 거주민들은 아직도 압도적으로 이 부를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나간 걸 봐도요. 전두환 노태우 그렇게 시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 슈킹한 1조 원들 각각 잘 써먹으면서 자연사 할 때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명박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전체 과정에서 감옥 들어 잠깐 사는 거고 다스는 더 번성했고 거의 재벌급으로 성장해서 잘 살고 있고 박근혜 씨도 박근혜는 자기 재산을 그렇게 도모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국민 추앙받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면서 지금은 또 정계 주요 인사가 됐죠. 그러니까 끝물을 악행으로 지탄받은 사람의 끝물을 보니까 대통령 한번 하고 나면 다 살아날 구멍이 있네. 잘 되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지금 김건희 씨 부부의 뇌리에는 저거 하나만 가장 강력하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전두환처럼 노태우처럼 또는 이명박처럼 큰 돈을 만들 것이냐. 큰 돈을 만들어 놓으면 설사 뭐가 다 잘못돼 갖고 깜빵 잠깐 산다 하더라도 금방 다음 대통령이 여론의 압박으로 사면할 것이고 그리고 나오면 그 큰 돈으로 이제 세세손손 누리면서 살 걸 기약할 텐데 지금 뭐 석유 나온다 시추 5천억 뿌려 뭐 무슨 그 엑스포가 아니라 엑스포 할 거야. 네. 5,600억 뿌려. 그래서 푼 돈은 좀 건졌는지 모르지만 그거 말고 진짜 큰 돈을 먹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어디입니까? 중동 거기 참여해갖고 네. 뭐 어쩌고 한다는 설도 있고 근데 어디서 큰 돈 먹으려고 하는 일이 진행 중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할 겁니다. 분명히 한다.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자자손손 어마어마하게 먹을 돈 큰 돈에 대한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권력은요 언제 행복해지냐면요 행사할 때 행복해져요. 권력이란 가지 뭐 하겠습니까? 권력은 책임이 따르는 건데 행사가 돼서 관철이 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사과할까요 말까요? 문자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는 김영선 전 의원한테 여기 말고요 딴 데로 가실래요? 라고 하는 텔레그램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제가 이거 추정이고 다 내피셜입니다만 아니 양평고속도로가 장모 집에서
장모가 가지고 있는 땅까지 연결돼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 최근에 갑자기 사저를 만드는데 전임 대통령보다 2배가 많다고 그러는데 흘러나오는 얘기는 양평에 사저를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이거 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문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종호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주식 제가 갑자기 건설사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주식 5배 뛰어 올랐다가 엄청나게 5배나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지금 그 회사 다 망해가는 상황. 삼부통은 이제 삼부통은. 아예 청산 절차를 네, 청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밟고 있죠. 아니 어떻게 1년밖에 안 된 회사가 그때는 5배가 올라갔다가 청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 비상식적인 일마저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건 진짜 정치학에서 과학적으로 나온 건데요. 그 의학이랑 권력의 행사를 계속 하고 권력이 증대하면 공감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부터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이 일로 통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기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는 훨씬 더 예를 들면 강도가 강해지고 훨씬 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피해의 강도가 더 세지는 과정으로 가게 돼요. 오늘 재미있게 심리 분석 좀 해보려고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렇게 공포감을 제가 느낀다는 열통 터져요? 아니 그러면은 뭐 엄청난 걸 해먹으려고 지금 아예 작정하고 나라를 도륙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해먹으려고 밝혀져서 우리가 거론하는 건 다 억울한 것일 수 있다니까요. 예. 예컨대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의 그 산부 참여시켜서 주가 조작 등등은 지네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아저씨라고 아저씨 했거든. 그 조 회장한테 보은으로 도와준 거고 국가 권력 이용해서 네. 양평 고속도로 휘게한 거는 사실은 알아서 밑에 것들이 크게 먹으세요 해갖고 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짜잘하다 이거예요. 네. 먹어봐야 몇십억 몇백억 짜잘하다 이거예요. 큰 거 먹을 일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그 딱 드는 생각이 아랍에미레이트 아니면 사우디에 뭔가 큰 일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참여하고 몇천 조짜리 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뭐 그게 지금 막 육성으로 제3자에 의해서 녹음되어 있는 게 폭로가 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뭔진 모르나 네. 적어도 그 사람들의 스케일로 봐서 뭐 고속도로 휘게해서 땅값 좀 오르는 거 네. 거기다 또 퇴임에 사져져 갖고 비싼 땅 좀 사는 거 뭐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닐 것이다라는 예.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훨씬 더 큰 게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중간 광고 보고 났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김건희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몽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제가 오늘 대담을 진행하면서 참 순진하다. 순진하다는 말은 어리석다 뭐 이런 건데 상식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있을 것이고 국민을 어루만져서 뭔가 이들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잘못 살아온 거죠. 김정욱 박사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아니 잘못 살아온 거 아니야.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나라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거냐. 개인은 좀 희생하더라도 좀 헌신과 좀 봉사 이런 것들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 애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정권은 다 통틀어서 그냥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빼먹을까 이런 궁리와 고민. 아니 전 선생님 예. 윤석열 씨 부부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정치를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행위를 저는 정치라고 봐왔죠. 그게 어떻게 저는. 정치겠어요? 검찰의 연장선상이에요. 예. 어쩔지 해서 구수해갖고 검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된 삶을 사는 거예요. 끝없는 상승 욕망. 근데 상승 욕망이 어디까지 왔냐면 검찰총장에서 끝이 안 나고 기묘한 상황의 산물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온 거지.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학적 원론에 준하는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그 보수 정권은 오로지 국립민복을 생각하지 않고 사익만 추구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모든 보수 정권에 대해 저는 우호적 그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박정희 때는 뭐 긴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전두환 시절에도요. 이것들이 그 군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실적 경쟁했습니다. 지들끼리는 국가 경제나 이런 거 성과 내 갖고 사랑받으려는 실적 경쟁 엄청 했어요. 노태우 때는요 제대로 했습니다. 국방 정책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다음에 저 이명박 변호했더니 죽일 놈이라고 그러더라고. 변호해 볼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예?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죽일 놈 되고 감옥도 갔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래요. 현대 회장 해갖고 자기 기업 하나 차렸는데 정치를 하든 말든 그런 회사 하나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네. 법리적으로는 그 소유가 안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편법 중에 뭐 어쩌고 뭐 문제가 있는지 모르나. 그다음에 그 자원 외교, 4대강 외교, 4대강 사업, 그다음에 뭐 있죠? 세 개가 있었죠. 방산 비리. 예. 이 세 개를요.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살살씩 했는데 비리를 못 했어요. 만약에 자원 외교를 100조를 썼대는데 진짜로 해먹었다면 그거 나옵니다. 하나도 못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변호를 하냐? 그게 아니고 그들의 리그를 펼친 거예요. 다 민영화하고 국가 예산 갖고 뻥뻥 쓰면 이득 보는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끼리 해먹었고 개인으로 빼돌린 비리보다는 그들의 세계가 존재한단 말이죠. 사업으로 자산으로 해서 큰 돈 이제 먹는다는 게 이렇게 조금이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박근혜 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의 억울한 건 요즘 많이 밝혀 있죠. 그런데 윤석열 씨가 등장해서 이건 전혀 별종이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전혀 별종이.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형님 이렇게 좀 부르면서 질문드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했던 상식과 공정은 뭐예요? 아니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만 좀 상식과 공정은 뭐냐고 국민 앞에서 상식과 공정 그리고 자유 이야기 하지 그 않습니까? 말을 누가 대신 해준 거 아니에요?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난 본인 말 입으로 뭐 그런 본인 얘기 입으로 잘못 들었죠. 얘기했죠. 본인 입으로 얘기. 대통령은 뭐 자주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김건희는 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의 모든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좋은가 그거지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뭐 아니 제가 이제 지금 뭐 리액션을 못하는 이유가 말씀 들어보면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정말로 거대한 비리 집단 사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정말로 국가의 자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국민 앞에서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계속했다면 윤석열의 상식은 이런 거죠. 네. 못 배우고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처먹고 많이 배우고 고개를 쳐들어 이게 바로 잡아야 돼. 이 옛날 지주들의 사고 방식은 바로 그랬거든요. 그게 네. 상식이고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세상은 어차피 불평등한 건데 없는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빠락빠락 외치냐고 이것들을 진압해야 돼. 이게 상식이라고요. 근데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 사람들을 얼토당토 안 하게 저희 관점에서 보면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 우리들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완전 그건 극우화되어 너무나 있고 이해가 가죠. 그분들은요. 윤석열 그분들도 없고 지지층들은 너무나 이해가 가죠. 그래요. 그것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를 예. 일방적으로 호응하고 칭송하고 하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대한 권력 집단의 사적 이익을 편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죠. 일단 그중에 상당수는 조그만 가게 하나를 경영을 해도 이들은 기득권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로 상징되는 지배 집단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 스스로. 사회경제적으로 전혀 아닌데도 그들의 일원처럼 생각해야 자기가 뿌듯하고 자부심이 나와요. 특히 출신이 경상도면 그 증세가 훨씬 심해요. 우리 동양이야. 고향 어른이 지금 장관하고 있어. 경찰서장이야. 자기는 전혀 그 근처도 못 갔는데 그 기득권 의식 속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일군의 열혈 지지층. 그다음 나머지 전부는 노비들입니다. 노비가 네. 뭐냐? 상전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분들이 배운 분들이 힘센 분들이 잘하는 거를 따르는 게 나의 정말 훌륭한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노령층들에게.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와 상관없는 기득권 의식에 쩔어 있는 일군의 사람들. 강남 거주자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노비 의식이 전혀
그러니까 는 이런 말 하는 것들은 제가 직접 어느 잡지에서 의뢰를 받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냐 할 때 제가 인터뷰를 다녀서 얻은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덜 먹어요. 있는 분들이 해야 다 잘하는 거예요. 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알아두면 다 좋은 거예요. 이 노예의식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30%가 아니라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국민의 절반인데 어찌어찌 이제 야권이 노력하고 해서 지금은 30% 쪼그라들었을 뿐이지 되도 않은 기득권 의식의 일원인 양 생각하는 사람과 노예 의식 속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난 절반 가까이는 되고 그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우에는 아무리 정말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한 50%까지는 잠재적으로 대통령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다 인정해 줄 만한 펀더멘탈 구조가 우리나라는 있다. 이것도 좀 이제 근데 그건 좀 많이 무너졌죠. 윤석열 네. 정부 들어와서 많이 네. 무너졌죠. 많이 붕괴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기본은 이제 종북주의자랑 싸우는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이 소위 반공 의식들을 똘똘 뭉친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소위 종부세를 없애주고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하고 상속세를 폐지한다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 불 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 예를 들면 돈을 깎아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와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들은 이런 집단과 가서 공유하면 강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 위에서 예를 들면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적인 네트워크.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권력이랑 대통령제의 권력이랑 결합되는 양태인 건데 이걸 지탱해 주는 게 뭐냐? 저는 언론이랑 권력이라고 봐요. 언론과 기업.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소위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도 뭐냐면 언론과 기업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을 지켜줬던 강력한 제가 볼 때는 프레임 자체가 균열이 발생하면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로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권력에 저항했고 네.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만 아니 그 속사를 들여다 보십시오. 부산저축은행 문제 지금 수사가 돼서 나오게 되면 부산저축은행에서 검찰 카르텔을 통해서 그것을 봐주면서 자기들의 이익 아니면 자기들의 생진들을 모색했던 과정들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사례가 자기 지금 김건희 씨 장모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감찰이 있었는데 그 감찰을 하는 와중에도 노무현 대통령 딸의 수사를 위해서 미국까지 출장을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정상식,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전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아 진짜 이거 진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김과수 선생님처럼 음악을 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걸 다 아는 순간 야 이거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가 뭐지? 공정한 상식이란 게 뭐지라고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계속 그 거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 세계 내에서 공정하고 그들 세계에서 상식이 통용되는 게 그거라니까요. 사람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존재가 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보수는 이런 류의 보수는 이제 앞으로 집권을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제 윤석열 씨 보수가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데 보수가 다 악당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고 지칭할 때 본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뭐 거의 형해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하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설픈 이 급진주의, 어설픈 진보 여기에 대해서 학을 띠고 두 양쪽이 똑같아. 나 차라리 그래도 그나마 보수가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체념적으로 지지하는 점지하는 층들도 의외로 많더라 이거예요. 그들을 흡수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 과업인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의 주류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어찌됐건 그 우리가 사회학의 세례를 받거나 학생운동의 근처에서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역사가 가는 방향이라는 거를 되게 감지하고 지향성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각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놈들 다 똑같아요. 야, 참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사안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 특히 정권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그들은 나름대로 메커니즘을 가지고 국가를 돌리고 있고 거기에는 거대한 기득권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고요. 아니 그게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이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맞아. 전 세계가 양극화돼 있어요.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그것을 누리는 자들은
한 진영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네. 이걸 다 따르는 겁니다만 양 진영화 돼 있어요. 양 진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불평등 때문이에요. 네. 불평등이란 고리에서 계속 불만이 누적됩니다. 근데 그 불만을 채워줄 수 있는 정치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선동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구의 잘못이야? 이놈이 잘못이야? 그러면서 계속 싸움의 정치를 붙이면서 소위 두 개의 거대한 성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불평등이 전 지구적인 고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특이한 불평등입니다. 불평등하려면 하나가 잘 살고 하나가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잘 살게 됐는데 잘 사는 쪽이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의 결과물인데 세계화라는 게 결국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결과여서 옛날 같으면 아주 하위권들의 허덕이는 사람들도 다 웬만큼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그 신자유주의 혜택을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나라에서 다 잘 살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아주 잘 사는 층들이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예, 예. 그거에 따른 박탈감이어서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해결의 방법이 굉장히 난제죠. 그게. 자, 제가 방향을 약간 틀어가지고요.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어쨌든 뭐 일종의 뭐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이거 김건희 정권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국정농단, 국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오히려 김건희가 더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제가 오늘 저는 늘 솔직한 편인데 예.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는데 오늘 좀 유난히 더 솔직을 하자면 이 명절을 앞둔 날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이게 뭐였냐면 대선 때 제가 하고 다닌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예. 김용민 여기도 나오는 뚱땡이 김용민 예, 있잖아요. 이 친구가 날 좋아해.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에 그때는 이제 저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조용했는데 3번인가 4번인가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언제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은 절대로 대통령이 못 된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느슨한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같지만 대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린다. 근데 윤석열의 그 후보로서의 저 언행을 봐라. 저렇게 떨어지는 자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상당한 표는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웬걸? 돼버렸네. 돼버렸죠. 예. 예. 따라서 지금 김건희 정권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하는데 그냥 막장이지 않습니까? 막장인데 이걸 또 현실로 인정하고 뭐 여자가 좀 세 뭐 영리하면 바보 온 달 뒤에 평강공주도 있는 건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이 돌아가는 거죠. 30% 안에는 김건희 여사가 한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한 몸인데 누가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근데 지지율이 거예요. 30%라고 예. 실제 국민 100명 중에 30명만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은 대세 수능적이에요. 그래요. 대부분이라면 좀 제가 너무 네. 외람된 얘기인데 많은 경우는 여론조사의 응답과 상관없이 대개는 그 국가적 분란 속에 자기가 의견 내거나 뭐 머리 치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세 추종적이라고요. 실제 국정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맞습니까? 중요한 사안에 김건희 여사가 일일이 개입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대통령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상당 부분 통제를 하고 있다. 아니 사회자 역이기 때문에 질문의 형태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답답한데 예. 모든 사건을 얘기해보세요. 어떤 사건 좋아? 최상병 좋아? 예. 그 전화 누가 다 했겠어? 대통령이 전화했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 전화했다. 당연하다. 김건희가 예. 했지 그거. 예. 윤이 전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요소에서 누가 전화했냐고. 그래서 성별만 밝혀달라고 야당이 막 뭐랄까 예.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가 아니라 이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매우 위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사회 공무원들은 일 잘해요, 원래가.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나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전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얻거나 이익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개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또 다시 막기 위한 일들이 지금 사단에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익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쉬운 거죠. 사적이. 그러니까 계속되는 질문이 이제 예. 김건희가 실질 통치하는 걸 예, 어떻게 예. 생각하느냐잖아요. 그 근거는 저는 무수히 느껴지는데 예컨대 말이에요. 전 지난 총선 때 대통령이 선거운동하고 다녔죠. 그 민생 토론회 해갖고 예. 천조 뿌린다고 전국 돌아다녔잖아요. 이 기획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청와대 보좌진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뒤탈이 있을 기획을 했을까? 예. 혹은 국힘 당 의원들이 했을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럴 수 없어요. 네. 이거는 뒤에서 기똥찬 아이디어다 해갖고 점쟁이 말도 조언도 들어가면서 김건희 씨가 아이디어를 냈고 실무적인 보조는 좀 받았겠죠. 난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획을 하는 걸 보면 이거는 국정의 중요한 대목 어느 날 갑자기 카타르 다음에 많은 석유가 나옵니다. 나가서 발표해. 이거 등 떠밀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가서 이거 발표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김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여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통령 부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최후는 어떻게 돼요? 최후라고 하면 임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 두 번째는 임기가 끝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점을 좀 칠 수 있습니까? 김종 박사. 뭐 저는 국립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국립학교. 네. 예. 국립학교인데 그거는 불가피하다. 뭐 지금 임기를 채우든 임기를 채우지 못했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묵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아니 있다. 검찰 지금 이처럼 지배하고 기소권 기소 이제 독점주의 가지고 뭐 다 봐주고 있잖아요. 아니, MB도 다 봐줬죠.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는 단죄를 할 수밖에 왜냐하면 단죄에 대한 요구는 국민들의 분노의 마음속에 계속 심어져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 파출될 거라고 보는데 말씀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둘 중에 하나겠죠.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소위 상식과 공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무너지지 않거나. 그럼 무너뜨리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걸 예단할 수 없는 거죠. 언제 된다라고 예단할 수 없는 건데 무너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 진영이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싸움을 해야 된다. 만약에 무너뜨리는 싸움도 해야 됩니다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재보궐 그다음에 2026년 6월 달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2027년 3월 대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쪽 진영이 얼마나 견고하게 모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준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냥 탄핵밖에 길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 그래서 한쪽으로는 탄핵가 사유가 있으면 탄핵하는 거죠. 하지만 탄핵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탄핵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소위 이 강고한 다수 유권자 연대를 만드는 작업들도 해내야 되는 거죠. 전 그랬을 때 그 연대가 소위 과거 이해찬 전 대표처럼 백년전당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광고하게 제도와 법 또는 조직이 연결돼서 이 사람들이 이 제도를 계속 이끌어가게 되는 예를 들어 스웨덴 개념처럼요. 복지국가와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는 공무원 집단과 그런 집단들이 계속 다수유권자 연대를 유지하면서 복지국가를 30년 동안 끌고 갔던 거 아닙니까? 21세기 들어와서 바뀐 건 있습니다만 저 그렇다면 우리도 소위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가 기본사유를 얘기한다면 소위 그러니까 국민들이 설득할 만한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그 모델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의 다수 유권자 연대를 만들어서 소위 윤석열 같은 집단들은 감히 다시는 재집권을 넘볼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해야 되는 거죠. 한쪽에서. 김건희 여사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네, 예. 정확하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를 정치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잖아요. 역사학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뭐 사회과학적 고찰들이 가능할 거예요. 다 안 맞습니다. 저는 그건 물리학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물리학적으로 봐야 한다. 예. 물리학은 작용 반작용, 예. 원인과 결과. 예. 그러니까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등장해서 한국인이 입은 피해를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고요.
와. 민주주의 후퇴도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고. 언론 자유,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외교관계 붕괴, 뭐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무역 수지 피해, 모든 것, 일본과의 역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심리적 상처, 이걸 다 금액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상상 초월의 액수가 등장합니다. 수조 원 이렇게도 안 될 것 같아요. 수조 원 갖고는 안 되는 거고.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입은 그 금액으로서 환산된 그 예. 피해액은요, 금액이 상정되지 않을 만큼의 큰 규모의 큰 손실을 입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실제로 돈으로도 계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들이 무슨 수로 그걸 금액을 갚아요? 몸빵밖에 없지. 처절한 몸빵밖에 없죠. 물리학적 접근으로 그 천문학적 돈을 갚기 위해서는 몸빵밖에 없다. 예. 제가 아까 말씀 국립학교. 네. 그건데 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한국의 현대사를 보니 몸빵 잠깐 하고 나오면 우리 빼둔 돈 놓고도 천년만년 잘 살더라라는 그동안의 경험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도. 그러니까 박정희처럼 피살되지만 않으면 잘 먹고 잘 살더라의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겠죠. 야, 그러면은 세게 해먹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고통 주고 감옥 잠깐 갔다가 와서 그거죠. 천년만년 대부분 천수를 누려요 또. 맞아. 대부분 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마지막에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뒤에 천년만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희망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최후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단죄를 받는다. 이것은 확실합니까? 예, 근데 그 희망이 있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한국인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끝까지 가야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갖고 잘 헤아려서 위험을.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인의 대표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가 크게 잘못돼 봐야 그리고 병 걸려봐야 건강 조심하고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권 체험이라는 건 한국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역사적 체험이 될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체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왔다 갔다 같이 교차하는 것이 그게 순리지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깨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주류화를 너무너무 목매어 외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것도 욕먹을 각오 좀 하시고 보수당이 함직한 정책으로 밀고 나가되 뭘 하느냐. 김대중이라고 그럼 또 뭐라고 그랬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춘향이가 원한을 푸는 건 뭐냐. 변사또를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이몽룡과 재회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다 하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무도한 시대를 극복한 다음 정권이 언제가 됐건 다시 한번 그 한국의 재도약을 기하게 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 범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침뱉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가장 큰 복수가 되죠. 자, 그런 세상이 온다. 아니, 이미 보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또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들께 우리가 돌아가면서 자, 신년처럼 덕담 한마디씩 하면서 방송 마칠 가는데 김정욱 박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감흥이 돼야 이런 말씀을 예. 드려도 근데 진짜 올 추석은 주머니가 텅텅 비었는데 그 텅텅 빈 돈으로라도 차례상을 차려야 되는데 예. 그 차례상마저도 잘못 먹으면 갈 병원이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마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고든 담론은 아닐지 몰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매번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독재에도 불구하고 부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것은 국민들의 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래서 그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절 동안 잘 축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갑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동료들, 동료 시민들이라고 그러죠. 동료 시민들께, 제가 친구로서, 형으로서, 혹은 오빠로서 간곡히 얘기하고 싶은 건데, 모든 세월이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굽이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경랑 속에서 이제 굽이치는 시기여서, 그때 너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그러면 역사 앞에 떳떳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때가 있어요. 평범한 감남 을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결국 프랙시스라고 표현하는데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돼. 그 무언가는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시위장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국민의 대부분이 대동단결됐거든요. 노장, 청이 할 것 없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대동단결했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정치 얘기할 때거든요. 고모부, 와 김건희 어떻게 생각해? 이모, 윤석열 대통령 이거 잘하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네. 모두가 말하면 그게 거대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지금은 정치를 말할 때다. 현실을 토의할 때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먼지도 10년 동안 쌓아놓으면 그게 좋은 작품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일, 말로 하시든 행동으로 보여주든 그것이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이 믿음 버리지 않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명절날 함께 김건희 정권이 과연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함께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